이 사건은 2005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 봉덕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집니다. 새벽 4시경에 남성 박 씨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요. 여자가 울고 있는 그런 소리였어요. 1월이어서 아주 추웠거든요.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였는데도 이 울음소리가 아주 또렷이 들립니다. 새벽에 이런 수상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박 씨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살펴봐요. 건물 밖을 내려다봤더니 도로에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이렇게 서 있었고요. 길가에 세워진 차 옆에서 한 여성이 주저앉아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여성은 박 씨와 같은 건물, 같은 층 바로 앞집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23세의 정나리 씨였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 정나리 씨의 지인들이었는데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러 왔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그녀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에서 한참을 웁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 30분경에 이 지인들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요. 이 이웃 주민 박 씨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지인들하고 인사하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누구야 언니 간다 이러면서 인사까지 나누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박 씨가. 그래서 별일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정나리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제 사건은 대구 봉덕동 정나리 씨 실종 사건입니다. 실종된 정나리 씨는 가족과 떨어져서 대구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날 이 이웃 남성 박 씨가 목격했던 그날 이후에 이틀 동안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인들이 걱정이 돼서 나리 씨의 집을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 이 지인들이 이웃들에게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그날 이 지인들이 나리 씨를 데려다 줬었던 그날 나리 씨의 집에서 남성과 다투는 소리, 그리고 뺨 때리는 소리, 벽이 막 쿵쿵 울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인들이 이 나리 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실종 5일째 되던 날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돼요. 조금 늦었다는 느낌도 드네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 박 씨, 그리고 실종 당일에 나리 씨를 집에 데려다 준 지인들에게서 목격 진술을 확보하게 돼요. 자,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 나리 씨가 울고 있었던 이유가 밝혀지는데 실종 당일에 일을 마치고 이 지인 2명하고 같이 술을 먹었대요. 근데 이 나리 씨가 지인들에게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시간이 가니까 새벽이 막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된다. 너무 늦었다. 라면서 나리 씨를 차에 태워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차에서 안 내리겠다 이러면서 막 눈물까지 흘렸던 거죠. 그리고 내려서도 막 울었던 거고요. 평소보다 조금 과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서 부축을 해서 집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남자 지인은 올라가지 않았었고 이 여자 지인만 나리 씨와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취를 했으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이제 바래다 줬는데 여기서 이 지인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이 침대 위에서 어떤 남자가 알몸 상태로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2주 전부터 이 나리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남자친구 김 씨였습니다.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리 씨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곧장 이제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지인이 떠나고 나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자, 근데 이 앞집에 사는 이웃 주민 박 씨에게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막 욕을 하는 소리, 그리고 막 뺨 때리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이웃들이 들었던 그 소리였어요. 그런 것을 이 박 씨가 또 듣게 된 거죠. 그 시끄러운 소리가 2시간 정도 지속이 됐대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112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대요.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주변에 뭐 나 말고도 많을 텐데 이 소리 들은 사람 나만 있는 거 아닐 텐데 누가 신고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종 이후에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들이 이웃으로부터 그날의 다툼 소리를 전해 듣고 이 나리 씨와 동거남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 관계가 나빴다라는 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 나리 씨의 동거남이
집착, 의심 이런 게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자기 맘에 안 들면 막 때리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다. 이건 살인 사건으로 갔을 것이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고요.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병원의 진료 기록 다 확인해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실종 이후에 나리 씨가 살아있었다는 흔적이 발견이 되지 않아요.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던 거죠. 강력 사건으로 판단을 했고요.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고 3일 만에 경찰은 동거남 김 씨를 유일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을 해요. 당시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동거남 외에는 용의자가 아무도 없었다. 나리 씨와 채권 채무에 얽힌 문제가 있거나 삼각관계, 치정에 얽힌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원룸에 들어간 이후에 나리 씨가 그날 새벽에 원룸에 들어간 이후에 나리 씨가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나 그걸 목격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근데 또 CCTV도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이 동거남 김 씨가 용의자로 지목이 돼요. 김 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이 그냥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왜냐면 이 김 씨가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백을 할 것 같았는데 이 동거남이 하는 주장이 경찰의 예측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한참 벗어나는 거죠. 나는 그날 나리를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들었던 그 새벽에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주변 이웃들의 증언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줬더니 야 이웃들이 다 들었다는데 이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냥 반박을 하는 거죠. 당시에 내가 술이 취해서 깊게 잠들어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잠을 잤다. 이게 동거남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진술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취 상태로 새벽 2시 40분쯤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11시쯤에 깨보니 나리 씨는 어디에도 없었고 욕실에 갔더니 구토해 놓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리 씨가 구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이 이웃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동거남 김 씨가 나리 씨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현장에 증거가 남아 있겠죠. 무당탕탕 했을 테니까요. 자, 경찰이 처음 원룸을 수색한 게 실종 5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가족들이 처음에 실종 신고를 했던 때였죠. 가봤더니 집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생활 쓰레기라던가 재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욕실에 가봤더니 두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청소를 방금 해놓은 것처럼 세면대며 변기며 뭐 배수구까지 아주 깔끔했대요. 주방에는 그 밥솥에 밥만 조금 오래돼 있어서 좀 말라 있었던 다른 뭐 특이한 흔적 같은 것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장롱 속에 이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깔끔했던 거에 비하면 이불이 되게 눅눅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장롱 속에. 보통 세탁을 하면은 빨아서 널고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할 정도의 사람이 이불을 이렇게 눅눅한 상태로 넣어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세탁이 된 이불에서는 뭐 어떤 혈흔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실종 전날에 입고 나갔었던 옷, 가방 이런 거 이외에는 뭐 귀중품이나 여벌옷 등 뭐 특별히 뒤지거나 사라진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만취한 남녀가 둘 다 새벽에 귀가했다는 그 집으로 봤을 땐 너무 깨끗했던 거예요. 오히려 조금 어색할 정도였던 거죠. 경찰은 정나리 씨 실종 사건을 강력범죄 전담부서로 이관을 했고요. 과학수사팀이 여기 현장 감식을 들어오게 돼요. 근데 감식을 해봤죠. 자세히. 감식을 해봤더니 욕실 배수구에서 동거남 김 씨의 흔적이 발견이 돼요.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정작 집주인인 나리 씨의 유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했어요. 다툼 소리와 함께 여자가 구토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이웃 주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거남도 역시 욕실에 나리 씨가 구토를 해놓은 흔적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나리 씨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남이 나는 구토한 적 없었고 그냥 구토 흔적 치우려고 욕실 청소를 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 안에서 정나리 씨의 혈흔이 하나 발견돼요. 방문 유리 그리고 침대 이불에서 정말 작은 거, 그러니까 지름으로 치면 1mm도 안 되는
극소량의 혈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나리 씨 혈흔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있었던 동거남 신발에서 나리 씨와 동거남 김 씨의 혼합된 혈흔이 검출이 돼요. 이런 일이 흔한가요? 집에다가 자기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뭐 사람의 각질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해도 특별하게 어디가 다치지 않는 이상 두 사람의 혈흔이 이렇게 튀어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혈흔이 발견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범행을 뭔가 입증하기엔 너무 적은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팀이 동거남 김 씨의 본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혹시 뭔가 범행을 저지르고 거기다가 물건을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흔적이 남아있는 옷 같은 거. 그래서 신발, 옷까지 이런 것들을 다 수거를 해서 혈흔 반응 검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정말 유력한 용의자인데 뚜렷한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리 씨가 실종되던 날에 이 동거남 김 씨의 행적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행적도 파악이 됩니다. 나리 씨가 실종되던 당일에 이 동거남 김 씨는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 2시경에 나리 씨하고 2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통화 이후에 화가 많이 났었대요. 같은 자리에 있었던 친구의 진술이에요. 이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나리 씨한테 전화도 안 온다. 그러니까 이 정나리 씨한테 전화도 안 온다. 술 마시면 혼자 먹겠냐? 다른 남자랑 같이 먹겠지. 이러면서 막 성질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시 40분경에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동거남이 주장한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전 11시가 다 돼서 일어났는데 그때도 정나리 씨가 보이지 않아서 외박을 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짐을 챙겨서 오후 4시쯤에 원룸을 나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에 친구들과 함께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후 4시에 나와서 6시에 팔공산 드라이브를 갔다. 되게 구체적이죠. 자,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는 팔공산을 시신을 유기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수색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팔공산 드라이브를 함께 갔었던 그 친구가 범행 조력자로 의심을 받아서 수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작 이 친구가 이상함을 느꼈던 게 따로 있었다고 해요. 동거남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오전 11시까지 잠을 잤고 오후 3시쯤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기억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친구의 기억에는 이 김 씨가 오후 3시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나한테 전화를 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동거남의 진술 속에서 보면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근데 친구는 분명히 기억해요. 새벽에 전화를 갑자기 걸어서 팔공산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놀랬었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봤더니 오전에 친구가 받았다는 그 친구 김 씨의 전화가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확실한데 친구의 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김 씨의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오후에 통화했던 기록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에 김 씨가 평소에 쓰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대요. 본인한테. 자, 이렇게 되면 이 동거남이랑 친구 양쪽 어디에도 통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당시의 통신사들은 수신 내역은 따로 보관을 안 하고 발신 내역만 보관을 하거든요. 전화를 거는 기록만 저장이 되지 걸려온 거는 저장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때문에 동거남이 새벽에 다른 번호를 이용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이 두 사람의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경찰은 이 친구가 받았다는 낯선 번호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동거남 김 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은 동의를 받아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기로 해요. 자,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해요. 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그날에 동거남 김 씨가 잠적해버린 거죠. 일관되게 자기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중국으로 그냥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유일한 용의자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버려서 기소가 중지가 됐고요. 수사는 허무하게 중단이 돼버립니다.
멈춰있던 수사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 3월에 다시 재개가 돼요. 여권이 만료돼서 동거남 김 씨가 귀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귀국한 게 아니라 변호사도 선임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를 합니다.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으면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김 씨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고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 재판 결과. 1심 재판부. 자, 1심 재판부는 동거남 김 씨의 범행 동기가 충분하고 2개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 그리고 수사 중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 이런 모든 행동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 혈흔도 범행의 증거로 인정을 했었어요. 다만 경찰이 기소한 살인죄가 아닌 우발적인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7년형을 선고합니다. 자, 그런데 2심 재판에서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뒤집어져 버려요. 동거남의 행동이 아무리 수상해도 그게 정나리 씨의 사망이나 사체 유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이웃들이 들었다는 이 소리가 동거남의 소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나리 씨의 시신이 나타나지 않은 점, 나리 씨가 원룸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동거남과 함께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2심 재판부에서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3년에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 동거남의 무죄가 확정이 돼요. 특히 2심 직전에 이 정나리 씨 가족들이 동거남이랑 면담을 했었대요. 근데 이때 그 정나리 씨 어머니가 다 용서할 테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 막 울면서 호소를 했는데 동거남이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거남 김 씨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법리적으로 이렇게 종결이 됐고요. 정나리 씨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나리 씨가 제3의 범행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갈렸어요. 외부에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동거남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이 정나리 씨의 행적에도 포커스를 맞췄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이 정나리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원래 전 남자친구랑 4년에서 5년 정도 꽤 오래 만났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한테 서로 인사도 드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동거남을 만나면서 전 남자친구하고는 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를 하면서도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가끔 오기는 했었겠죠. 근데 이 동거남 김 씨가 주장하는 거는 그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면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러 나갔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당일에 그랬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정나리 씨는 누구와도 통화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측에서 사건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는데 여기서 뜻밖의 제보를 받게 돼요. 이 실종자 전단에 보면 나리 씨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리 씨의 것으로 보이는 루이비통 가방을 주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어떤 여성의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실종 수배 전단 속에 나리 씨의 인상착의 중에 가장 주요한 게 이 고가의 루이비통 가방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걸 보고서 자기가 습득했던 그 가방, 그러니까 주웠던 거예요. 주웠던 가방이 여기 실종 전단지에 있는 가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진을 본 건 아니지만. 자,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비슷한 2005년 초겨울에 이 여성이 자기가 살던 빌라 건물 문 앞에서 가방을 발견을 했대요. 근데 여기가 나리 씨가 살고 있었던 원룸에서 불과 6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새벽 6시에 PC방에 있다가 집에 오는데 문 앞에 웬 명품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들어서 가져갔던 거죠. 혹시 누군가 가방을 실수로 잃어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긴 했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화장품 몇 개 빼고는 원래 주인을 특정할 만한 신분증이나 영수증은 없었다고 해요. 그럼 빈 가방만 이렇게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남의 집 앞에. 다만 실종자 전단에는 정확한 제품명 없이 그냥 루이비통 가방이라고만 언급이 돼 있어서 그 가방이 나리 씨 가방인지 그거에 대한 여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가족들도 루이비통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정확한 제품, 모델명 이런 거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방을 감정을 해봐요. 2003년에 생산된 한정판이거든요. 진품이었습니다. 인기가 되게 많았던 제품이었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2005년 당시에 중고가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대요. 2005년에. 근데 이런 거를 실증이 났다고 그냥 버리진 않죠. 보통 명품은 버리지는 않고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렸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현재 이 가방은 대구지방경찰 수사계의 과학수사 증거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유력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사건 기록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재수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이 사진 속의 얼굴, 정나리 씨의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정나리고요. 키가 되게 커요. 170cm의 큰 신장을 가지고 있고요. 실종 당시에 좀 마른 체격의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은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은 대구 봉덕동에서 발생한 정나리 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